지난 일요일 새벽 우리는 또 놀랐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들었을 새벽 2시 10분. 인천 강화군에 있는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안타깝게도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야영을 갔던 아이를 포함해 두 집의 가장과 새싹들이 순식간에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간 연이은 사고로 놀랐던 우리들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죠. 더 이상 이 같은 사고를 두고 볼 수 없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는 봄철을 맞아 늘어날 야영객들의 캠핑 안전을 긴급 진단하기 위해 안전연구소부터 문을 엽니다. 안전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알아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이번 강화 캠핑장 참사를 지켜보며 느낀 참담함과 안타까움에 오늘 안전연구소 순서를 앞당겼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나들이 계절인 봄날이 시작이 됐는데요. 많은 가족들이 캠핑장을 찾을 겁니다. 이 캠핑장 안전에 대해 전문가 모시고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소방학과 책임교수이자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 강화 캠핑장 사고로 많이 놀라셨죠? 예,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캠핑을 즐기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더 안타까운데요. 네. 이같이 이제 재난이나 사고가 우리 주변에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담양 펜션장 참사 충격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한데요. 이번에 또 강화 캠핑장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캠핑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캠핑을 하다 보면은 밥을 짓거나 고기를 굽는 등 이렇게 이제 취사 행위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불을 직접 피우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을 직접 피우다 보면 불티가 날리는 경우도 있고 또 취사 이후에 불 피운 자리를 잘 정리하지 못해서 남은 불씨 때문에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또 일부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전기담요나 전열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누전이나 합선 또는 과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이번 강화 캠핑장의 경우에도 텐트 내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다양한 전기기구들이 있었고요. 네. 또 별도의 전열기라든지 화기가 사용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는 아마도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강화 야영장 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 결과 불은 텐트 안에 있던 냉장고 주변에서 시작이 됐고 또 깊이 잠들었던 두 가족은 손 쓸 틈도 없이 화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밖에도 캠핑장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불을 직접 사용하는 그런 화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요. 네. 또 여기에 더해서 텐트 내부에서 난방을 위해서 불을 피우다가 질식하는 사고들을 또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실내에서 불을 피우게 되면은 산소 공급이 사실 충분하지 않아서 불안전한 연소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일산화탄소라는 게 소위 연탄가스라고 하는 매우 유독한 가스인데요. 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니까 사실은 나도 모르게 흡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연탄가스라는 게 연탄을 떼는 안방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밀폐된 텐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충분히 발생을 하고요. 농도가 낮은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는 경우에 약간의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세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농도가 또 높은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흡입만 해도 의식을 잃거나 거동하지 못하게 되기도 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네, 좀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고 느끼면 곧바로 환기를 시키면 안전해지는 거겠죠? 네, 그런 증상이 이미 발생을 했다 그러면요, 일산화탄소를 이미 흡입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가장 빨리 텐트 바깥으로 나와서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요. 네. 또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텐트 내에서 불을 피우게 되면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항상 텐트 일부를 열어놓거나 아니면 수시로 텐트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면서 환기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바깥이 매우 춥기 때문에 이런 환기를 굉장히 소홀히 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요. 네.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는 것은 사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자, 이미 만약에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셨고 이런 경우에는 몸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네. 근데 어떤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뭐 대처를 제대로 한다거나 탈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사실 농도랑 흡입량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요. 네. 화염 주변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대부분 높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흡입해도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이 강화 캠핑장을요, 보통 글램핑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이 글램핑장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사실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다양한 캠핑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캠핑의 편의성이라든지 고급화를 이제 한 형태가 글램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램핑은 글래머러스 더하기 캠핑 이런 합성어로서 이제 호화로운 캠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취사도구나 난방 등을 이제 모두 갖춰놓고 야영객들은 사실은 몸만 와서 바로 이용만 하게 되는 이런 아주 편리한 시설인데요. 침구, 뭐 식기, 그 다음에 TV, 냉장고, 난방기구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갖춰져 다 있어서 있네요. 사실은 네. 뭐 바로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설이고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직접 텐트를 치거나 걷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도 없고 사실 또 캠핑을 즐기면서 더위라든지 추위, 뭐 벌레, 습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없으니까 네. 사실 이용료가 일반 캠핑장보다는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예. 다만 이러한 이용상의 어떤 장점에도 불구하고 글램핑장 자체는 사실 실제로는 콘도나 펜션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만 텐트라는 형식, 이런 가설의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규제에서도 다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어떤 아주 굉장히 취약한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모든 걸 갖춰놔서 더 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있네요. 네. 고급 시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곳이 오히려 안전에 더 취약하다고 하니까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네. 사실 글램핑장은 사실 일반 텐트보다는 보온이라든지 난방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네. 시공이 이제 편리한 필름 난방재라든지 바닥용 전기 패널 등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시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네. 또 혹은 전기 설비의 증설이나 배선 등 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임의적으로 가설 형태로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 과열이라든지 합성 이런 것들 화재가 발생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또 일반 텐트보다는 내부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집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네요. 가구도 있고 예. 뭐 쿠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화재가 일단 발생을 하면 가연물량이 굉장히 커서 큰 화재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자, 이번 강화 글램핑장 화재의 경우에는 불이 나니까 순식간에 텐트 윗부분까지 이렇게 빠르게 불길을 휩싸였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불이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걸까요? 네. 텐트의 특성상 네. 얇은 천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한번 불이 붙기만 하면 텐트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는 건 뭐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천막에 재질에 불이 잘 타지 않는 어떤 난연성 소재를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일반 재질로 되어 있는 텐트 천에 방염 처리를 해서 불이 처음에 붙는 것 이것 자체를 차단하는 네. 이런 기능들을 가진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사실 일반 가연성 소재의 제품보다는 대부분 다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비싼 제품들을 선호하는 것들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연성 소재라면 불에 탈 수 있는 소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죠. 화재나 건축에서 재료 특성을 몇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네. 불에 아예 타지 않는 재료들, 이런 것들은 불연재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불연재가 석재, 돌이라든지 혹은 또 쇠로 되어 있는 철재 이런 것들이 네. 대표적인 불연재고요. 그 다음으로는 난연재 혹은 준불연재라고 불리는 재료들이 있어요. 용어는 좀 생소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재료들은 쉽게 말하면 불에 잘 안 타는 재료. 네. 그러니까 즉 아예 안 타는 재료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보통의 재료들보다는 불에 견디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말이 이제 자소성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불꽃이라든지 점화원이라든지 뭐 담뱃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탔을 때 네. 불꽃이 다음 부분만 타고 그 나머지 부분으로는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바로 꺼지는 이런 성질을 이제 자소성이라고 네.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난연재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으려면 이러한 자소성이 3초 이내에 기능을 하도록 돼 있고요. 3초요? 예, 3초 안에 다 꺼져야지 그 네. 기능이 있다고 보고요. 또 난연재가 아닌 일반적인 재료들 중에서도 이런 그런 나머지 재료들은 대부분 다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 소재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연성 소재라는 것은 한마디로 안전 불합격 소재인 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화재 안전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자,
교수님, 지난주에도 봄철 산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방송 이후 한 주간 크고 작은 산불 뉴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서울에서도 산불이 이어졌고요. 이 심지어는 비무장지대에서도 불이 나서 개성공단 출입까지 통제됐어요. 이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주니까 3월에 일어난 산불만도 190여 건에 가깝고 전국으로는 13년 만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네, 봄이 참 좋은 계절인데요. 네. 산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가장 가혹한 계절이네요. 사실 건조한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고 또 사실은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뭐 산으로 들러 이제 나들이 가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만큼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그야말로 전국 산 여기저기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요. 바로 서울 노원구 불암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공포스러운 산불 화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밤, 끝이 보이지 않는 불길이 등산로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 14일 밤 10시 59분쯤 노원구 중계동 불암산 학도암 부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났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차량 56대와 대원 250여 명이 밤새 진화 작업을 펼쳤는데요. 늦은 시간에 발생한 화재였기에 시야가 어두워 소방 헬기가 뜰 수 없었고 강한 바람을 탄 불길이 정상적으로 번지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축구장 3배 규모에 달하는 임야 15,000제곱미터가 소실됐으며 3시간이 지난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꺼졌습니다. 또 산불이 났습니다. 야산 등산로를 따라 불꽃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오후 2시 27분쯤의 낮 시간 도봉구 방학로에 북한산 둘레길 왕실묘역길 구간 인근 야산에서 등산객이 내던진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건조한 날씨 속에 메마른 낙엽과 잡목 등을 태우며 등산로를 따라 길게 번지고 있는데요. 산불 현장에 무려 13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위해 긴급 출동했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다행히 불은 인명피해 없이 임야 330제곱미터를 태운 후 20여 분 만에 모두 진화되었습니다. 영상으로도 봤듯이 산불은 한 번 나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겠어요. 네,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산불보다 실제 산불은 더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사실 산 전체가 타기 때문에 엄청난 화염과 연기로 인해서 화재 진압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람까지 게다가 이제 강하게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요. 네. 화재의 연소 속도라든지 또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서 피해 범위도 굉장히 빠르게 넓어지고요. 그다음에 화염이나 연기도 사실 위험하지만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주변이 급격한 연소로 인해서 주변 공기들이 부력을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네.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그 빠져나간 공기, 상승한 공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주변의 공기들이 화재 장소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대류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런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는 경우에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사람이 날아가고 자동차도 막 빨려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산불 현장에서는 가급적 최대한 멀리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멀리 대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저 멀리 산이 아닌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주택과 점포 화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한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5시 3분쯤 종로구 숭인동 한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화재 연기를 흡입한 주민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옥 주택 기와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보니 한옥 지붕 위로 매캐한 화재 연기가 뒤덮고 있었습니다. 목조주택 건축 자재에 붙은 화염 또한 크게 치솟고 있었으며 인접한 건물로 연소 확대가 크게 우려되어 신속히 수관을 정기하고 화점으로 집중 방사하는 반편 지하집 구조상 기와 아랫부분에 속불이 남아있는 관계로 기와를 일일이 뜯어내고 안에 남아있는 속불까지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주로 목재로 지어지는 한옥주택은 특히 화재에 취약해 사실상 화재에 거의 무방비 상태인 셈인데요. 더 큰 피해로 번질 수도 있었던 이 한옥의 불은 다행히 7분 만에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안방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건물을 집어삼킬 기세의 시뻘건 화염이 창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 4시 38분쯤 중구 필동로의 3층 건물 1층에 위치한 사진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소방 사다리와 호스를 이용해 진압에 나섰지만 거센 불길은 좀처럼 사그라질 줄을 모릅니다. 3층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119가 현장에 도착한 지 10분 만에 완전히 진압된 이 작업장의 불은 앨범 제작기기와 작업용 집기를 태워 6,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에는 영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7시 27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의 자동차 부품 수리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른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1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누군가 던진 담뱃불로부터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 주택 중에서도 한국인 정서에 가장 잘 맞는 우리 전통 건축물이 바로 한옥이지만요. 이런 한옥은 주로 목재로 지어지기 때문에 화재 위험에 그 어느 곳보다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즘 부쩍 그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면서 슬로우 라이프 상징인 한옥 보존, 한옥마을 조성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한옥마을에서 불이 난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부분 한옥들이 나무로, 목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옥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채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한옥 보존이라는 특성상 대대적인 개보수도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대부분의 한옥들이 인접 가옥들과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가옥으로 확산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이 엄청난 문화적 가치를 가진 건물들이 불타 없어지는 모습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지난 2008년 겨울 국보위로 숭례문이 화마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온 국민들 마음 또한 같이 무너져 내렸던 순간이 머리를 스칩니다. 엎질러진 불을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불탄 저 소나무, 100년 지나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위험은 화재 현장에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시민의 발 교통수단, 안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 위 불안전지대로 긴급 출동합니다. 이번에는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 옆으로 넘어져 있는데요. 차량 앞좌석 쪽으로는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119 구조대원들이 산산조각난 차 앞유리를 유리 절단기를 이용해 조심스레 떼어내고 있는데요. 차량이 전조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보니 강장동에서 구리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그랜저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옆으로 전도돼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앞유리에 부딪혀 뒷좌석으로 튕겨져 나와 있는 상태였고 유리톱으로 앞유리를 제거하여 요구자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지난 15일 자정을 넘긴 0시 17분쯤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에서 구리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승용차 운전자만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마신 술 한 잔이 끔찍한 흉기가 되어 나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다리 시작 부근에 승용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6분쯤 올림픽대로 초입에서 두 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양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분기점에서 잠실 방면으로 진입하려던 차량이 김포 방면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 진입하고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두 대의 차량 운전자 모두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호텔 앞 사거리에서 4.5톤짜리 트럭이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역삼역에서 설릉역 방면 왕복 10차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트럭이 좌회전을 하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차 앞 유리를 유리톱으로 썰어내고서야 운전자를 구출할 수 있었던 승용차 전복 사고부터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형 트럭 전복 사고까지 이 도로 위를 달리는 그 어떤 차량도 전복 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차량 전복 사고 원인은 뭘까요? 네, 대부분의 전복 사고의 원인들은 과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속으로 인해서 운전 중인 상태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이렇게 바꾸려다 보니까 네. 관성력이라든지 원심력이 작용하고요. 속도가 또 빠를수록 차량의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차체가 급격하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복이 돼요. 네. 정속 주행을 한다거나 혹은 서행 운전만으로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요. 또 급격한 방향 전환을 가급적 삼가하고 또 방향 전환 시에 감속을 하는 어떤 운전 습관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이유로 차량이 전복됐을 때 차량에 갇힌 운전자가 대처하는 요령을 익혀두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복 차량 대처법 어떤 게 있을까요? 차량이 전복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요. 일단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네.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가급적 빨리 차량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은 뒤에서 오는 후속 차량들에 의한 충돌이라든지 예. 또 차량 전복 과정에서 마찰열 등에 의해서 차량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에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차량에서 빠져나올 때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핸들이라든지 시트 손잡이 이런 것들 꼭 붙잡고 안전벨트를 푸는 게 중요한데요. 네. 급하게 안전벨트를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뒤집혀서 고정돼 있던 몸이 떨어지면서 또 다른 부상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실 몸이 또 차량에 끼거나 부상을 당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무리해서 몸을 빼거나 움직이려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특히 출혈이 있는 경우에 뭐 이런 움직임, 이런 빼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출혈이 네. 더 많아져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침착하게 마음을 안정시키고요. 휴대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빨리 신고를 해서 그런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고요. 네. 또 사고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소리를 내서 구조 요청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비상등을 켜놓을 수가 있다면 비상등을 켜두는 것도 안전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차량 전복 사고가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 곧바로 차량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로 위 위험한 불꽃, 차량 화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도로 위 멈춰서 있는 트럭 한 대가 무시무시한 불길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거센 불길 때문에 소방대원들조차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7시 11분쯤 서울에서 일산 방면으로 강변북로를 달리던 화물 차량 적재하면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정차 중이던 차량이 아니라 도로 위를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소방대원들은 혹시나 남아있을지도 모를 잔불까지 잡기 위해 계속해서 소화기를 뿌리고 있습니다.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119가 차량 화재 현장에 출동한 것은 오전 9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서원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물론 인근 차량에도 피해 없이 화재는 진압되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 내 전기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이 아무래도 이 사고 발생 시에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연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의해서 차량이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실은 차량이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되고요. 네. 그러면서 차량 내 여러 가지 기기라든지 장치들이 이제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기적인 스파크라든지 화원이 작은 화원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화원들이 유출된 연료라든지 차량의 케이블 등을 연소시키면서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차량이 전복되면서 도로와 차량이 마찰이 되면서 마찰열이라든지 또 마찰에 의한 불꽃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해서 연료계통에 불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 자동차를 그저 이동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이 차량 구석구석을 수시로 점검하고 아껴주는 게 바로 내 생명을 소중히 하는 또 다른 사랑 표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떠올리기 싫은 사고의 순간을 차분히 복귀해봄으로써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소중한 안전지혜를 얻는 시간, 블랙박스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평화롭게만 보이는 시골 길모퉁입니다. 교통사고 복병은 예외가 없는 법 그대로 들이받아버리네요. 시내도로 교량위인데요. 과속으로 달려가 들이받는 검은 차 깜빡 졸으셨나요? 전방 주시를 못한 추돌 사고입니다. 버스 전용 차선으로 들어온 양채 마티즈 그대로 버스에 받치고 맙니다. 지금은 녹색불, 차가 달리는 순서인데 무단횡단하려다 차에 치일 뻔한 남학생, 아찔한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한산한 사거리 교차로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앞만 보고 달려가는 무단횡단 녀석, 하마터면 마지막 통화가 될 뻔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동네 어귀 삼거리길, 슬금슬금 나오는 택시와 배달 오토바이가 콩 부딪혔습니다. 교통사고에 배달사고까지 아무튼 위험했습니다. 푸른 들판을 옆에 끼고 달려가는 흰색 승용차,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게 웬 날벼락? 튀어오른 도로 낙하물 사고입니다. 차량 후면 카메라에 잡힌 과속 질주 급차선 변경 사고입니다. 차 없다고 과속 말고 한가롭다 안심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바로 도로 위.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순식간에 일어난 바퀴 이탈 차량 전복 사고입니다. 바퀴 빠졌어. 엄마 어떻게 어떻게? 뭐야? 앞차 따라 좌회전 중인 흰색 승용차.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달려와 들이받고 넘어집니다.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이 도로 위 위험천만한 현실입니다. 교차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칠 뻔한 여성분을 보면서 제 가슴이 더 떨리고 놀랐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무단횡단은 절대 안 됩니다. 예, 무단횡단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위험도 있지만 또 진행하던 차량의 어떤 위험도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본인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회전하다가 또 다른 보행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무단횡단은 꼭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이 필요합니다. 사고를 복귀하고 재난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눠 대한민국 모든 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갈 여러분의 안전에 대한 소중한 지혜와 블랙박스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자, 인천 강화 캠핑장에서 일어난 두 가족의 화재 참사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시 아파오는데요. 더욱이 이 두 가족이 하루 전에 숙소를 그곳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풀어야 할 엄중한 안전 숙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안전에 대한 숙제를 같이 풀고자 노력하는 대규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시 각 소방서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카퍼레이드를 실시했는데요. 각종 소방 장비들이 동원된 이번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은 시민들의 양보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재난관리 황금시간 목표를 달성해 안전한 서울, 행복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안전 실천 행사였습니다. 서울을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에서 펼쳐지는 119 대원들의 구조 활동은 물론 시민들의 노력과 협조도 꼭 필요합니다.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지대 119는 더욱 열심히 안전을 살피겠습니다. 안전지대 119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불안전지대를 안전지대로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긴급 출동하겠습니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